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우리 몸에서 대변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대변의 색깔이나 모양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특히 혈변을 보거나 변이 가는 경우, 또 변을 보고도 또 보고 싶은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 직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직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암은 항문으로부터 약 15cm 안쪽에 위치한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치료 후에도 배변 장애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 직장암은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뜻하고요. 전체 대장 중에서 항문에 가까운 직장에만 생기는 것을 따로 지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4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직장암이 많이 발병을 하고요. 그래도 검진을 잘 받으셔서 그런가 진행성 직장암보다는 조기 직장암의 발견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암은 장 또는 직장 내벽의 용종 형태로 발생하는데 인접한 다른 장기에 전이되기 쉽고 결장암과 달리 재발률과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직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외과 노승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직장암인데요. 먼저 직장이란 우리 몸에서 어떤 기관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직장은 전체 결장 중에서 항문과 가까운 부위의 결장을 뜻합니다. 직장의 말뜻은 반듯한 모양의 직장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직장의 뒤쪽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반 뼈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남성이나 여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직장의 앞쪽으로는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이나 질의 뒤쪽 벽을 구성을 하기도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이나 정낭, 정관 같은 복잡한 장기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네, 대장의 제일 끝부분부터 항문까지 이르는 부분, 바로 직장인데요. 우리 몸에서 직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직장은 전체 결장이 한 1.3m에서 1.5m 정도 되는데 직장만을 놓고 보면 약 한 15cm 전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나 위치에 따라서 직장의 상, 중, 하로 구분을 하게 되고 중상부 직장은 배 안의 부위인 복강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부 직장의 경우에는 항문과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시경으로 직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직장에 굴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굴곡을 휴스턴판이라고 하게 되고 이 판을 통해서 항문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이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수술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 자체의 기능은 대변을 저장을 하게 되고 변이 충분히 차게 되면 이 직장벽을 자극을 하게 되면서 배변을 느끼게 되겠고요. 충분히 변이를 느끼게 되면 배변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변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직장은 이렇게 대변을 저장하고 또 배변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이런 직장에 생기는 암, 직장암,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네, 직장암은 전체 대장 중에서 직장에만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전체 대장암 중에서 약 43%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암이라고 해서 직장의 선세포라고 하는 점막에서 유발이 되게 되고요. 이 암이 대부분 직장암이라고 칭하게 되지만 가끔씩 드물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조의 유암종이라고 하는 드문 암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항문에 가깝게 편평상피암이나 흑색종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암종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충분히 절제가 가능한 굉장히 작은 암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충분히 절제를 대부분 하게 되고요. 네. 편평상피암이나 혹은 악성 흑색종은 굉장히 드문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말씀드린 직장암은 대부분 선암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직장암이 크게 대장암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둘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장이랑 직장은 하나에 연결된 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네. 치료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 장기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반 안쪽에 굉장히 복잡한 신경들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항문에 가깝다 보니까 항문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방법들 때문에 수술 전에 치료 방법의 차이가 좀 생기기도 하고 수술 후에 어떤 방법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서 네. 이 수술 방법의 치료의 방법의 차이 때문에 따로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직장암의 유병률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편인가요? 네, 예전에는 직장암을 고령암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도 그렇고 뭐 비만 인구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40세 미만의 환자들도 많이 유병률이 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우리나라도 이 추세를 따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젊은 환자에서도 직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직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에서 뭐 유병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 요인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위험 요인에는 고령, 50세 이상의 고령을 위험 요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머님이나 아버님 혹은 친척 중에서 직장암 환자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 때문에 직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혹은 이전에 선종이 뭐 많이 있으신다든가 혹은 아니면 크론병 혹은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10년 이상 유병을 하는 경우에도 직장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식생활 관련해서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상식적으로도 아시겠지만 지방질의 음식들을 많이 드신다든가 혹은 아니면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를 섭취를 많이 하시고 이 중에서도 최근에는 제일 많이 유발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게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들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도 직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신체 활동이 부족해서 비만이 있거나 혹은 아니면 과음을 하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도 직장암의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대장암과 달리 뭐 직업적인 요인이나 혹은 아니면 이전에 뭐 자궁경부암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직장암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직장암도 조기에 진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또 검진 주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한데요. 최근에는 이 검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시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검진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그냥 증상 없이 발견이 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분들에서 직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50세 이상의 무증상 환자에서만 국가암 검진을 받으라고 했었다면 이 발생 연령이 낮아지게 되면서 나라에서도 45세 이상에서 암 검진을 받으라고 권고안이 네. 바뀌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분변자멸 검사라고 해서 변에서 혈변이 나오는 경우에만 내시경을 하라고 권고를 했었다면 지금은 바뀌게 되면서 분변자멸 검사를 시행하거나 혹은 아니면 5년에서 10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서 대장암 환자분들이 있는 가족성 대장암 환자분들이나 혹은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질환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희와 상담을 하신다면 검사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직장암의 증상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기 직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크기도 작고 안에서 뭐 이렇게 넓게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연하게 그냥 검진받다가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 암이 점점 커지게 되면 직장을 차지하게 되면서 변이 가늘어지게 되고 너무 가늘어지다 보면 설사만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방구도 안 나오면서 결국 전체 직장을 맡게 되면 폐색 증상 때문에 배가 부르시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변이 내려오면서 암 덩어리를 쓸어내게 되면서 혈변을 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은 체중도 줄게 되고요. 암이 골반 안에서 이제 직장을 누르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증상 중에서 변비 또는 설사가 나타난다면 놓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초기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거는 변을 보시고 나서도 계속 마려운 느낌이 나신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혈변을 초기에 많이 보시게 되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검사 받는 걸 또 두려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직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직장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몸에서 대장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는 보관해 대변 형태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결장과 직장으로 분류된다. 이 중 직장은 대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대변을 항문으로 배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대변이 직장에 차면 변이를 느끼고 배변을 하게 되는데 이 직장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이 직장암이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나와도 계속 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고 또 계속 항문에 통증이 생겨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증상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어떨 때는 혈변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혈변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먹는 것도 잘 먹고 있는데 체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받거나 혹은 검진으로 내시경 같은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최근에 다른 병원을 가본 적은 없고요. 최근에 건강검진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암은 발병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편이지만 증세가 악화되면서 변비나 혈변, 복부 불편감 등의 배변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복통, 빈혈, 복부 종괴 등도 동반될 수 있으며 악취와 피고름 또는 점액 섞인 변이 나오거나 변이가 잦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분은 증상이 있으셔서 내원을 하셨고요. 지금 검사는 대장 내시경과 함께 직장의 MRI 그리고 복부와 흉부 CT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검사상에서 진행성 직장암인지 조기 직장암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혹은 멀리 가 있는 전이성 직장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그걸 판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조기 직장암인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먼저 받으실 것이고 진행성 직장암인 경우에는 수술 전 치료를 선행하고 나서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직장암의 기본 선별 검사로는 대변에 섞여 있는 미세한 혈액을 찾아내는 분변 자멸 검사와 의사가 직장에 손가락을 넣어 진단하는 직장 수지 검사를 들 수 있다. 암이 의심되면 직장과 대장 전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지며 추가적으로 병기와 전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 초음파 검사나 CT, MRI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건강검진을 얼마 전에 했는데 직장에 커다란 덩어리가 있고 거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해서 여기 큰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져오신 자료는 내시경 사진이고요. 내시경 사진에선 직장암이 의심이 됩니다. 혹시 변비가 있으시거나 변에서 피가 나오시거나 체중이 줄어들거나 혹은 아니면 배변을 하고 나서 또 변마려운 느낌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평상시에 변비는 조금 있었는데요. 따로 혈변이라던가 그런 거는 딱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젊으신 편이신데요. 가족분들 혹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친척분들 중에서 대장암 환자분들이 있으셨나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직장암이 없으시고 주변 친척분들도 딱히 있진 않았습니다. 직장암의 원인은 다양한데 대장암 또는 용종의 가족력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평소에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섬유질은 적게 먹는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분은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오셨고요. 검사를 통해서 판별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잘 하신다면 수술 이후에 총 5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서 검사에서 재발이 없으시다면 충분히 완치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술 이후에 조직 검사에서 진행성 직장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도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고요. 충분히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면밀히 판단 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직장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이다. 직장은 항문과 가까워 신경이 밀집된 부위인 만큼 종양 위치와 병기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 최근에는 저위 전방 절제술과 경항문 국소 절제술 등 항문을 보존하는 수술법이 발달했으며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이미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한다. 직장암은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시게 되면 그중에 한 4분의 1의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미 4기로 진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행성 직장암이 되면 수술 전에 항암방사선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거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항문 괄약근을 침범하거나 하게 되면은 항문을 살릴 수가 없어서 영구적으로 장루 같은 주머니를 차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검진을 통해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암은 조기에 발견해 수술할 경우 90% 이상의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이 중요한데 대장 항문 학회에서는 45세 이후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있다. 또한 육류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직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직장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진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직장암의 진단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직장암은 손가락에서 만져지기만 한다면 직장 수지 검사만 해도 약 한 75%의 환자분에서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용종과 달리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충분히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검사가 걱정이 되신다면 CT라든가 혹은 아니면은 분변 DNA 검사 같은 방법도 선택을 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조직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드물긴 하지만 유암종 같은 암종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단면 촬영 사진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정밀 검사는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직장암을 진단을 받고 나면 이 직장암을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 약 4분의 1의 환자분들은 멀리 원격 전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암이라고 하는데요. 그 암의 전이의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복부나 흉부 CT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배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직장암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 장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전이가 되는 부분이 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와 흉부 CT를 찍기도 하고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골반의 좁은 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직장암이 얼마나 침범을 했는지 혹은 아니면 주변 장기로 침범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항문 초음파를 통해서 침범의 깊이의 정도라든지 혹은 아니면 최근에는 주변 장기들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직장 MRI를 찍기도 하고요. CT에서 혹시 만약에 조그마한 덩어리가 있거나 혹은 아니면 직장암이 아닌 다른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PET-CT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직장암도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병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직장암이나 대장암은 병기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직장 점막에만 있는 경우에는 흔히 이제 영기암이라고 하게 되고요. 점막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 점막 아래층인 점막 하층이라든가 근육의 일부를 침범을 하게 되면은 1기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근육의 장막이나 이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2기라고 하게 되고 직장 주변의 임파선을 침범을 하게 되면 전이가 되게 되면은 3기암이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게 돼서
주변의 임파선이 아닌 대동맥 주변의 임파선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간, 폐, 복막으로 전이가 되면 그때는 사기암이 되게 됩니다. 네, 직장암의 병기에 대해 살펴봤는데 직장암의 예후는 어떤 편인가요? 직장암은 다른 대장암과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다른 대장암과 달리 국소 재발률이라고 해서 직장암 수술 부위 주변에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행성 직장암인 경우에는 수술할 때 최대한 다 모든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수술 전에 뭐 선행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다른 대장암과 거의 비슷하게 되고 다른 암과 달리 사기암이라 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고 충분히 치료만 하면은 다른 암보다는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직장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직장암의 치료는 만약에 수술 전에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해서 조기 직장암이 의심이 될 때는 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점막에만 국한이 돼 있고 혹은 아니면 점막 아래에 얕게 침범이 돼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도 하게 되고요. 네. 항문에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경항문 절제술이라고 해서 항문을 통해서 수술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직장을 다 절제하는 직장 절제술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진행성 직장암은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소 재발이 좀 높기 때문에 수술 전에 암덩어리의 크기를 줄인다든가 임파선의 치료를 선행을 한다든가 하는 선행 방사선 항암요법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전체 선행 화학요법이라고 해서 방사선 치료 후 전후로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수술 전에 조기 직장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수술 이후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진행성 직장암이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재발을 좀 낮추기 위해서 수술 후에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사기라 하더라도 수술을 해서 절제만 할 수만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간에 전이가 돼 있다 그러면 직장암과 함께 간에 대한 수술도 같이 동반 수술을 시행을 네.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뭐 전이가 많이 돼 있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항암 치료에 표적 치료제를 같이 동반을 하면서 크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또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시행받지 못하는 분들은 혹시 만약에 직장암이 직장을 막아서 폐색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변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장루라고 하는 인공항문 조성술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흔히 말기라고 하는 사기가 전이성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직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사기암이라 하더라도 말기라고 보통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제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만약에 수술만 가능하게 되고 이 암 덩어리 자체를 몸 안에서 충분히 다 제거를 할 수만 있다면 사기암이라 하더라도 말기암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양한데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성 직장암일 경우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치료법의 장단점 있을까요? 네, 진행성 직장암의 경우에는 직장에 만약에 혹시 종괴가 크게 된다면 수술할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네. 좁은 골반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또 직장암이 주변 장기를 침범을 하게 되면 수술할 때 절제하는 범위에 주변 장기를 절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수술할 때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소 재발률이 높은 건데요.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면 국소 재발을 낮출 수도 있고 이 수술을 함으로써 장루를 적게 만들 수도 있게 되고요. 수술 전에 판단을 했을 때는 수술을 못할 정도로 너무 직장암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가도 방사선 치료가 충분히 효과가 좋게 되면 치료 목적의 수술을 시행을 할 수도 있게끔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는 직장암에 대해서 방사선을 조용을 하고 거기에 쓰이는 항암제 자체는 방사선의 치료를 북돋아주기 위한 목적의 항암 치료를 소량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전신에 대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소 치료로 인해서 미세하게 전이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 미세 전이에 대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암 방사선 치료 때문에 골수가 억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은 이 방사선의 효과가 잔존을 하면서 수술하고 나서 연결한 부위인 문합 부위에 셀 수 있는 위험성을 좀 높이기도 하는 합병증의 위험성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수술 전 전체 선행화학요법, 이건 어떤 치료법인가요? 예. 이 치료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말에 인정이 됐고요. 네. 국가에서 인정을 했고 외국에서는 이전부터 이제 치료에 대해서 방침이 이 치료의 가이드라인 안쪽으로 넘어오게 됐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선행 방사선 항암요법이 미세한 원격 전이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위험성 때문에 방사선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의 전 혹은 후에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국소 재발률을 낮추기도 하고 미세 전이를 초기에 제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치료를 함으로써 아예 직장암 자체도 없어지는 관해라고 하는데 이 관해의 비율도 좀 더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아예 시행을 하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치료의 효과가 좀 좋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재발률도 낮아지게 되고 전체 생존 기간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하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을 할 때 항문에 너무 가깝게 되면 임시장루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임시장루는 나중에 복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복원의 기간을 짧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술 전 치료법을 알아봤는데 수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직장암 수술은 결국에는 암을 없애는 겁니다. 물론 뭐 경항문절제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3기암 환자 혹은 진행성 직장암 환자는 주변의 임파선의 전이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주변의 임파선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대두되는 가장 큰 목표는 항문을 보존을 하면서 재발을 낮추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위 전방 절제술이라고 해서 직장을 포함을 해서 주변의 임파선을 다 발가 벗겨서 없애는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엔 수술기구도 좋아지고 수술 방법들, 테크닉들도 많이 좋아지게 되면서 심지어 항문에 가깝게 접근을 해서 항문 괄약근 사이를 절개를 하는 괄약근간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수술 방법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여러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외과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면서 직장암에서 하부 쪽으로 한 1cm 정도에서 2cm 정도만 남기게 되고 주변의 임파선만 충분히 곽청수를 하게 되면 재발률이 낮다라는 보고들을 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인공항문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수술을 시행을 하지는 않고요. 이러한 저위전방 절제술이라든지 괄약근간 절제술을 시행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항문을 살리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가요, 비율이? 한 3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문에서 5cm 이내에 생기는 직장암은 항문을 없애는 수술을 하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연구를 통해서 항문을 보존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이렇게 보존을 하는 수술을 해도 재발률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보고들이 있으면서 약 한 10%의 환자분들만 연구 장르를 만들게 되고 나머지 한 90%의 환자분들은 항문을 살리는 쪽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항문을 살리는 기술도 이제 생겨서 정말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직장암을 수술할 때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저위 전방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도 하고 혹은 아니면 괄약근 사이로 절제하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조기 직장암 환자에서는 그 암만 도려내는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수술 전에 충분히 검사를 통해서 이 조직이 얼마나 침범이 돼 있는지 혹은 아니면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조직 검사, 이 수술 전 검사에서 만약에 조기 직장암이라 판단이 되면 내시경 절제를 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내시경 절제를 못하는 경우에는 경항문 절제술이라고 해서 항문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문을 통해서 수술기구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 이 항문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기구, 절제할 수 있는 기구, 카메라를 넣게 되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이 직장암을 절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항문 절제술은 굉장히 일부 환자분들에서만 시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cm 미만, 직장 전체 원을 봤을 때 30% 미만에서만 암이 있고
침범의 깊이가 얕고 분화도도 좋고 주변에 혈관 침범이 없거나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개복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최근? 아닙니다. 예전에는 개복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강경 수술을 직장암에서 하라고 권고되었진 않았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복강경 수술도 할 수 있다. 개복 수술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최근 수술은 오히려 복강경 수술 혹은 아니면 로봇 수술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개복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응급 수술, 예를 들어서 직장암 때문에 막혀서 폐색이 생기거나 혹은 아니면 직장암 막힌 위쪽이 늘어나다 못해서 터지게 되면서 복막염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개복 수술을 거의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거의 복강경 혹은 로봇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물론 이 환자분의 상태나 병변의 크기나 혹은 아니면 주변에 임파선이 직장 주변에만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혹은 아니면 거기서 더 넘어가서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복강경 수술을 할지 로봇 수술을 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로봇 수술도 좀 선호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한 소문이라든가 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로봇 수술을 오히려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직장암은 다른 대장과 달리 좁은 골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요. 주변 장기라든가 혹은 아니면 신경이라든가 이런 침범들을 최대한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오히려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로봇 수술은 장점이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 복강경 수술은 제가 수술 기구를 연필 잡듯이 복강경 수술 기구를 잡고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세한 떨림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로봇 수술은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 보정을 함으로써 미세 떨림을 좀 예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로봇 자체가 기구가 앞에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이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안으로 이렇게 관절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훨씬 수술 시야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도움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미세 떨림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복강경 수술을 할 때 누른다든가 이런 걸로 인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경감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 병원도 그렇습니다만 단일공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구멍 하나에서 로봇팔이 3개, 4개가 나오는 로봇 수술 기구도 발전이 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로봇 기구가 팔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전에 기존의 로봇 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기구에 여러 개 팔이 나오게 되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위에 환자분의 배 사진은 구멍이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상처가 이렇게 남는다면 단일공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처가 적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적고 흉터가 적은 만큼 수술 후 상처 통증도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수술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수술 이후의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특히나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식이요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수술 직후에는 식이섬유나 혹은 현미 같은 식사들을 좀 적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네. 통증을 조금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1달에서 2달 정도까지는 탄수화물이 조금 풍부한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는 조금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점점 일상적인 식사를 하셔야 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직장암을 다시 재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식사는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술이나 가공육, 이런 지방이 많은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절이거나 짠 음식, 튀긴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끔씩 이제 잘못 이해를 하셔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아예 그냥 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나 소고기에도 필수 영양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식사도 같이 동반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식사를 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300g 미만의 붉은 육류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외에는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분이라든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라든가 채소 같은 식사를 하시고, 만약에 나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생선류라든지 혹은 아니면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 같은 고기를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식이요법을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추적 관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적 관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술하시고 나면은 사실 제가 외래에서 항상 다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직장암은 대략적으로 한 2년 이내에 대부분 재발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보통 2년에서 3년까지는 검사의 기간을 좀 짧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는 검사 기간을 3년째까지는 한 3에서 6개월 이내에 짧게 검사를 하고요. 이 짧게 검사하는 이유는 혹시나 재발을 하고 전이가 된다 하더라도 크기가 충분히 작은 상태에서는 그 전이된 암들도 충분히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좀 검사를 짧게 가져가게 되고요. 3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재발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는 그 검사의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수술 전에 대장 내시경을 보통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대장 내시경에서 혹시 직장암 때문에 앞에 있는 대장을 검사를 못 하시게 되면 수술 이후에는 한 3에서 6개월 이내에 대장 내시경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술 전에 직장암을 넘어서서 다른 대장에 대한 검사도 다 충분히 하셨다면 수술 후에는 한 1년째에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직장암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직장암의 예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들, 음식 같은 경우에도 고지방식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가공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금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만 혹은 신체적인 활동을 적게 하시는 분들도 직장암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비만 관리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경우에도 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풀으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대부분 조기 직장암 환자분들이 무증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증상의 직장암이 초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먼저 검사하시고 규칙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직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아버지가 직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항문을 살리는 수술을 해도 변 조절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십니다. 기저귀를 어느 정도 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환자분들에 조금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 직장암이 중하부에 있는 경우에 항문 보존 수술을 시행을 하시는 분들은 항문에서 좀 가깝게 연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변이를 참지보다는 변실금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변이 가늘게 나오기도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증상들을 이제 저위 전방 절제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후군 자체는 대략적으로 한 평균 6개월간에 걸쳐서 천천히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증상들이 좀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호전이 되지만 길게 5년 이상 기저귀를 차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직장암 수술을 하고 나면 비데를 사용할 수 없나요? 저는 비데를 권고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데가 업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사실 압력을 적게 하고 비데를 사용하시면 괜찮겠지만 어떤 비데를 사용하시진 모르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그 비데에 의해서 씻겨나가는 느낌이 좋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고압력으로 비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비데를 이용해서 관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심한 분들은 그 비데 때문에 항문이 자극이 돼서 치질이 많이 생기기도 네. 하고 혹은 아니면 혈관이 터져서 막 혈변을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데를 추천을 드리진 않고,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 하면은 따뜻한 물에 좌욕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직장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직장암은 네모다. 요약해 주시면요.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직장암은 누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생기는 누수도 초기에 이 누수를 잘 고치고 치료를 잘 한다면 집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이 누수를 방치하고 이거를 계속 그냥 뒤에 미루고 하다 보면 결국에 집이 무너지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암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초기에 잘 검사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치료만 잘 받으신다면 충분히 건강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전 M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직장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노승재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동과 함께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모두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물리치료사 승오현입니다. 오늘은 저랑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체중 부하 상태의 운동이 필요한데요. 걷기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춥다는 이유로 집에만 계시지 않았나요? 오늘은 저와 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중 부하 운동, 근력 운동, 밸런스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골반 너비 정도 벌려주신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이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면 일어날 때 조금 관절에 부담이 되거나 넘어질 수 있으니까 발은 무릎 아래쪽에 위치하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손은 가슴 앞에서 교차시켜 주신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앉을 때도 마찬가지 천천히 앉아서 엉덩이가 쿵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이용하셔서 팔걸이를 손으로 짚고 일어나셨다가 앉으셔도 좋습니다. 10번씩 2에서 3세트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텝업 운동입니다. 집에 발판이나 스텝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두꺼운 책도 좋습니다. 고정될 수 있는 높이의 어떤 물건을 놔주시고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먼저 한 발을 스텝 위로 올려주신 상태로 엉덩이 힘을 쓰면서 다리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려올 때는 올렸던 다리부터 내려주시고 반대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이 너무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11자를 유지해 주시면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 감각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옆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벽에 붙은 상태로 한쪽 손을 지지한 상태로 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의자 등받이를 잡은 상태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밸런스 운동입니다. 먼저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배에 살짝 긴장감을 주신 상태로 허리가 뒤로 꺾이거나 굽혀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다리를 들어주시는데 90도 정도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뼈에 직접적인 체중 부하를 줌으로써 근력도 회복시키고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각각 한쪽 다리당 10회씩 2세트씩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월 스쿼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쿼트 운동은 오로지 내 근력으로만 버티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월 스쿼트는 벽에 기댄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 덜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운동 효과는 스쿼트 못지않게 좋은 운동입니다. 먼저 벽에 가까이 기대선 상태에서 한 발자국 정도 앞에 발을 위치해 주시고 손을 이용해서 천천히 등이 벽에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은 골반 너비 정도 벌려주시고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손은 이렇게 가슴 앞에서 포개셔도 괜찮고 혹시 그래도 난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살짝 손을 얹어 놓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같이 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더 숙련이 되시면 발을 좀 더 앞으로 뻗어서 내려오는 범위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월 푸시업입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벽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상체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먼저 벽을 바라보면서 서주시고요. 손은 어깨 높이 정도에 올려주시고요. 허리가 안쪽으로 꺾이거나 다시 등이 굽지 않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신 상태로 천천히 벽 쪽으로 붙었다가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이때 팔꿈치의 각도는 너무 몸과 가깝게 붙어도 조금 힘들 수 있고 너무 벌어져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도에서 45도 각도 정도 유지해 주신 상태로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배가 이렇게 붙으면서 허리 힘으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거나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은 배에 살짝 힘 주신 상태로 천천히 내려왔다가 가슴 근육을 써서 충분히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올라오는 동작을 10번씩 2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통해서 뼈와 근육 튼튼하게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정답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운동을 실천해 주세요. 그럼 안녕.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